안녕하십니까. 업스테이지라는 AI 솔루션 회사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주제는 AI가 각광받고 있는 현재에서 왜 AI가 각광받고 AI를 실제 비즈니스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극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요즘 GPT, 생성형 AI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생성형 AI가 잘하는 분야하고 못하는 분야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앞으로 그럼 그 관점에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요즘 GPT라는 힘을 입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AI의 3차 붐이라고 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에 신경망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3차 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려서 AI의 3차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적으로 하드웨어가 매우 싸졌습니다. 2000년대 200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99% 이하로 싸졌고요. 프로세싱 비용도 역시나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뭐 여전히 GPU가 비싸다고는 하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지 리서치를 했는데요. 요즘은 그 리서치 자체를 안 할 정도로 많이 합성 데이터부터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이제 아마 100제타는 훨씬 넘는 데이터 양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만들어졌던 데이터보다 많은 양이 최근 한 해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만들어지는 데이터에 정형 데이터, 저희가 뭐 딥러닝이나 AI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들이 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딥러닝 기반이 아니면 활용하기 힘든 데이터가 한 4에서 5 비정형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서 이 3차 붐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원인이 계속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통적으로 AI가 과거처럼 한 번의 유행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우리의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공감대가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AI가 어디든 지금 쓰기 편하고 어디든 잘 쓰이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AI는 비싼 기술이고요. 여전히 이제 실용성에 대해서 증명을 많이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면이 있냐라고 보면 세 가지 조건을 최소한 충족을 해야 AI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문제 정의입니다. AI를 쓸만한 영역인지, AI를 안 써도 되는 영역에서 굳이 AI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수준의 AI를 도입을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실 실제적인 ROI도,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도 사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문제 정의가 잘 됐다라고 쳤을 때 내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재화입니다. 모든 리소스를 내 기업이나 사용자가 다 품고 거기에서 이제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전문 기업을 파트너사로서 쓰는 것. 세 번째는 파트너사를 쓰되 한 번의 도입 개발 구축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잊어버리는 것.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도입 방법은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재화의 장점은 한마디로 컨트롤러빌리티가 올라가지만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인적 자본, GPU 자본 이런 걸 다 내부에 놔야 되기 때문에 매우 리소스 헤비한 접근 방법이고요. 다만 이거가 꼭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밸류 크리티컬한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즈 케이스다라고 하면 내재화를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부분 AI에 이제 AI가 잘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은 밸류 크리티컬하지 않은 영역들이 더 많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하는 OCR이나 이런 기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재화가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전문 업체나 이런 데를 써가지고 사실은 이제 도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요. AI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특정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학습 데이터를 벗어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활용성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냐에 대한 게 되게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85% 정도가 사실 POC에서 머무르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패를 합니다, 상용화에. 그 중에 반이 굳이 AI가 필요 없는데 트렌드 따라가겠다고 이제 도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정의입니다. 문제 정의에서 어떤 수준의 AI를 도입해야 되냐. 제가 앞부분에는 최근 그냥 트렌드의 이제 그 정의에 편승해서 AI라고 정의를 드렸는데 사실 AI라는 정의는 광의의 의미로 컴퓨터가 어떤 특정 태스크를 해주면 다 AI입니다. 저희가 쓰는 엑셀도 큰 범주 내에서는 AI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흔히 AI의 발전 과정을 굳이 나누자면 5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룰 베이스입니다. 그냥 룰을 정해놓고 그거를 단순히 컴퓨터가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피처를 정의를 하고 그 피처 내에서 기준을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식부터 저희가 요즘 이제 얘기하는 AI 방식이 이제 나오는데요. 딥러닝 방식입니다. 신경망을 활용해서 사람이 피처를 정의하지 않고 영역만 정해주면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알아서 피처하고 기준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번 이후부터는 그 과정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냐의 관점에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저기다 이제 파란색 선을 그어놨는데요. 저게 흔히 그냥 룰 오브 썸입니다. 당연히 유즈 케이스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저 1, 2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1, 2번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쌉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이고 훨씬 간편하고 설명성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3번 이상을 쓰게 되냐라고 보면 비정형성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3번 이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미지 내에서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1, 2번으로 정확도가 높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머릿속에서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그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을 사람이 일일이 정의해서는 정확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대신 3번 이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합니다. 대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선이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AI를 어떤 수준으로 도입하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번 이후에도 사실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 3번 이후의 발전 과정은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의 한계는 사실 ROI 이슈가 가장 큽니다. 결국 비용적인 이슈가 가장 큰데요. 딥러닝 맨 처음에 모델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모든 태스크별로 모델을 새로 굽고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특정한 유사 태스크를 잘하는 큰 모델을 하나 베이스로 구워 놓고 특정 원하는 것만 마지막에 소수의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퍼포먼스를 나게 하는 프리트레인 기술이 이제 발명이 되고 발전을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AI 솔루션 회사들이 대부분이 4번에 해당하는 프리트레이닝 이제 기술을 그 수준에서 이제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빅모델입니다. 그냥 하나의 특정 태스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 학습시켜서 다수의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처리를 해보자. 그러면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범용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론적 도전에서 이제 시작된 게 빅모델입니다. 근데 사실 빅모델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뭔가 범용성도 좋고 이제 뭔가 비용 효율적일 것 같았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론에 좀 머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챗 GPT가 나오면서 그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GPT 3.5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발전 과정에서 5번에 해당되는 이상적인 거에 대한 이제 실증을 보여주는 케이스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사람보다 특정 영역, 당연히 많은 영역에서는 아직 사람보다 못합니다만 특정 영역이나 특정 태스크에서는 사람보다 잘하는 영역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쓸만한 애가 드디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태스크 단위나 얘를 사용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비싸고 사실 약간 범용적으로 큰 모델이라 아직 비용의 한계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했던 이론적인 이상향에 대한 가능성들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고 아 이게 진짜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GPT 근데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하나만 이제 좀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GPT가 그렇다고 모든 걸 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GPT는 쉽게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말잇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특정 글자가 나오면 그 다음 글자가 뭐가 나올지 확률 계산을 해서 연결을 쭉 시켜서 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잘하는 태스크들은 잘하고 그 관점에서 못할 것 같은 것들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 정보를 주고 요약을 해라. 아니면 얘를 변형을 시켜라. 아니면 이거를 뭐 정리를 해라.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답변, 뭐 예를 들어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되게 잘합니다. 학습 데이터에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호 논리학적인 코딩 이런 것들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게 창발성의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기계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인 편견이 되게 머릿속에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는 관점에서 되게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끝말잇기 확률 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못하는 영역이 명확합니다. 부정확한 확률로 이루어진 문장을 맞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흔히 제일 이슈가 되는 환각 효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GPT 3.5 같은 경우 한 175빌리언이라는 많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사이즈의 모델인데요. 한번 학습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계속 학습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날씨는 뭐야?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도 모델 자체만으로는 대답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색 모듈을 붙인다든지 해서 이제 보완을 하죠. 그리고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양하게 이제 GPT를 유즈 케이스로 테스트하고 있는 영역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늘리는 영역, 그리고 어쨌든 이게 사람처럼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챗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쉽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에 이제 적용되는 영역,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창발성 영역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정확도 문제, 그리고 뭐 보안 문제, 그리고 설명성 문제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고도한다든지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한다든지 UX, UI 단으로 푼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단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시도되는 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LMM, 이 언어 모델의 생태계를 좀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쉽게 너무 이제 단순화시킨 거긴 하나 인프라 레이어가 있죠.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그리고 하드웨어를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와 같은 모델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해서 범용적인 성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에 집중하는 회사가 있고 저희처럼 스몰 스케일 작은 모델 특정 영역에만 집중하는 모델에 조금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들을 가져다가 본인만의 서비스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큰 단에서는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앞으로 생태계가 구성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중간에 근데 왜 모델이 나뉘냐라고 보면 범용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은 사실 목적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작은 모델들은 특정 영역에서의 높은 성능을 원하는 거고요. 기업들이 쓴다라고 봤을 때 뭐 연력학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범용성이 늘어난 큰 모델일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온프렘 환경, 내 분리망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고 싶은 이제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니즈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온프렘 환경에서 이제 가동을 시키려면 모델 사이즈가 작아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적인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플레이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도 이 관점에서 내 특정 유즈 케이스들에 맞는 모델을 도입해야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성능이 만족이 돼야지 당연히 쓰잖아요. 뭐 작아서 비용이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리턴이 없으면 쓰지를 않을 텐데. 근데 벌써 뭐 저희 회사가 뭐 오픈 소스 갖고 파인 튜닝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벌써 GPT 3.5 이상을 특정 영역에서 작은 모델로 넘어서는 케이스는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이 달성을 하고 있고요. 기술 역량이 있는 회사들은. 그리고 최근에 코딩 관련해서는 GPT-4도 넘는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앞에 설명들을 왜 드렸냐면 저런 방식으로 사실 AI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계 극복을 계속하고 있고 급격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GPT를 위시한 빅모델의 이런 발전 과정이 급격하게 오는 게 저희한테 무슨 의미냐를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동의 퀄리티 바가 달라질 겁니다. 미니멈 퀄리티가 높아져서 예를 들면 영작을 잘하던 사람 못하던 사람이 있는 범주에서 일정 이상은 모두 다 영작을 할 수 있는 그럼 그 남는 생산성이나 시간을 특정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세상이 펼쳐질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이제 차차 변화하는 중이긴 하지만 이런 컴퓨터를 사용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 인터페이스가 모든 분들한테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과 사용자의 경험 환경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거를 잘 쓰는 기업,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경쟁력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관점에서 기회이자 무서운 점은 뭐냐면 과거 소프트웨어처럼 아 저기 좋은 소프트웨어 있으니까 내가 바로 가져다 써야지가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급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 AI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많은 부분들은 경험적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약간 모순되는 말이기도 한데 딥테크인데 도제식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기 화학이나 이런 것처럼 골든룰이 아직 정립이 안 된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테스트해보고 앞서 나간 기업을 나중에 따라잡는다라는 관점에서 따라잡기가 쉬울 거냐 하면 용이하지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만 하나 문장만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기술이지만 그거에 겁먹어서 아무것도 시도 안 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얘가 잘하는 영역에서 내 서비스든 내 기업이든 내 적용할 영역이 있으면 빨리 테스트해 보시고 성공 경험을 빨리 획득하셔가지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업스테이지의 권순일 사후총괄 부사장 만나보셨고요.